아무도 몰라. 도연아 별이 뭐니?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천체라는 거는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천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서 광원이 될 수 있는 거 요게 별. 한자로는 항성이라고 썼죠. 그래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스토리를 짜서 외워야 돼요. 자, 첫 번째 봅시다.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수소랑 헬륨이 몇 대면? 3대 1의 질량비를 갖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불규칙하게 퍼져나간 거야. 규칙적으로 한쪽으로 싹 쏠려간 게 아니라 랜덤하게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수소와 헬륨이 좀 더 많은 지점이 생기게 되었고 질량이 커지면 뭐가 커져? 밀도도 커지지만 질량이 커지면 힘. 커져요. 무슨 힘? 질량이 커지면은 이 간단한 거 얘들이 많이 한 거. 질량을 가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 중력. 이렇게 오래 걸려. 중력. 질량이 점점점 커지면서 불규칙하게 되어 있다가 얘네들이 한 점으로 뭉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걔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중력이 커지니까 주변에 있는 물질을 계속 끌어당기다가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돼서 별이 되는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스타트에 보면은 수소랑 헬륨으로 시작을 했어. 수소랑 헬륨이 자 불규칙하게 분포하게 되고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슬슬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요 세력 형성할 때가 성간물질. 아직까지 정확하게 한 점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게 많이 뭉쳐진 상태야. 압축이 된 건 아니야. 밀도가 엄청 높아진 건 아니지만 우주 전체에서 볼 때는 그래도 밀도가 작은 축에 속하는 점이 이렇게 생겼어요. 성간 물질은 안 어려워. 별 사이. 오, 김세훈. 별 사이. 별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을 성간 물질이라고 불러. 그래서 수소랑 헬륨이 별이 될 애들 사이에 이렇게 뿌려져 있었어. 완전히 압축된 상태는 아니고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랬다가 얘네들 죄다 기체 상태잖아, 맞지? 그래서 가스 구름이라는 형태로 나오고 요 가스 구름이 점점 웅축되면서 별이 될 수 있는 구름의 단계여서 성운. 우리 왜 중3 때 막 말머리 성운 이런 거 배웠었잖아, 맞지? 암흑 성운이 있고 반사 성운이 있고 막 이런 거 배웠지. 도현아 기억 안 나지? 나? 네. 암흑 성운 대표적인 얘 누구 있었어? 버섯같이 생긴 거. 버섯 말머리 성운. 야 말이야. 장미 성운 기억나냐? 버섯같이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별 구름에서 성운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계속 중력이 점점 커져가는 단계야. 중력이 커지면서 밀도가 높아지는 단계. 밀도가 높아지니까 또다시 중력이 세져. 그래서 그 중력에 의해서 주변의 물질들을 계속 빨아당기다가 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질량이 커지고 있는 상태가 원시적인 별이야. 그래서 원시별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원시적인 별이 됐을 때는 아직까지 빛을 내지는 못하는 상황이야. 왜? 빛을 낸다는 소리는 얘들이 광원이 될 수 있다는 소리는 별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핵융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완전하게 제대로 된 핵융합을 하기엔 아직 조건이 안 맞는 상태야. 그냥 수소랑 헬륨을 겁나 모아놓은 상태인 것 뿐이야. 등치는 커다랗게. 그래서 원시별 다음에 얘네들이 충분히 중력이 세져서 충분히 많은 물질을 모으고 내부는 점점점 밀도가 커질 거네. 그렇지. 내부의 밀도가 점점 커지면서 빅뱅과 같은 형태라고 보면 돼요. 한 점에 많은 물질들이 모였으니까 밀도가 높아지니까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져. 그렇지. 충돌 횟수가 많아지고 충돌 횟수가 많아지니까 뭐가 증가한다? 온도. 연력학을 배웠으면 까먹지 말아요. 온도가 증가. 온도가 증가해서 딱 기준이 있어. 얼마에 도달하면야 이것도 역시 숫자를 외워둬야 됩니다. 수소 핵융합을 시작할 수 있는 온도가 몇만 켈빈? 1000만 켈빈. 오케이.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은 드디어 별이라고 부를 수 있게 빛을 낼 수 있도록 수소 핵융합을 시작하게 된다. 요 단계의 별의 일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우리 혹시 전등색 할 때 주광색 이런 얘기 들어봤니 혹시? 아마 잘 못 들어봤을 거야. 주라고 부르는 거 빛이랑 관련된 얘기인데. 요 상태를 주계열성이라고 불러. 그래서 별의 일생의 대부분은 주계열성으로 살 거야. 태양 같은 경우에 나이가 얼마 정도 되니? 태양 나이 알아? 네. 예측하기 얼마야? 138억 아니 그거 우주 나이고 28. 28 아니고 태양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90억 년 정도 뒤에 만들어졌어. 추측하기로. 왜 예전에 중학교 때 배울 때 우리 은하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원반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은하의 중심에 3만 광년 떨어져서 태양계 존재한다 해서 뭐 10만 광년이고 했었잖아. 떨어져 나온 게 멀리 있다. 여기서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요 반지름이 10만 광년이에요. 아, 이거 반지름은 5만 광년이지. 총 지름이 10만 광년이야. 얘가 3만 광년 위치에 있거든. 오케이. 그럼 대충 나이 때려잡을 수 있지 않겠어? 찍어서 우주 나이가 약 140억 년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한 3분의 1 정도 살았겠네. 태양 나이 그래서 한 50억 년 정도 쳐요. 40몇 억 년 요 정도 치지. 그래서 지금 태양 전체 수명이 한 100억 년 정도 될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한 50억 년 뒤에는 이제 지구도 멸망하는 거예요. 뭐 그때까지 안 살아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환생할 수도 있죠. 환생? 옛날에 일본 만화책 중에서 보니까 무슨 개 찐따가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뭐 누가 버튼을 안 주는데 그게 10억 년 버튼인가?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천만. 거 안에서는 10억 년을 보낼 수 있고 현실로 돌아오면 원래 그 시간인 거. 10억 년 동안 열심히 수련해가지고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우리 또 10억 년 공부하면은 거의 신경 공부하기 싫어. 그래? 할 게 없어. 책밖에 그러면 차라리 죽을게요. 죽어? 자, 그래서 요 상태가 되면 주계열성이라고 부르고 요 때에 우리 지금 태양도 주계열성형 상태. 별 일생은 거의 진짜 95% 이상이 주계열성으로 보내고 나머지가 그 뒤에 나올 애들입니다. 그래서 주계열성 내부 밀도 중력 수축하면서 높아졌고 충돌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1000만 켈빈 도달하게 되면은 수소 핵융합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알아둡시다. 수소 핵융합은 지구과학이나 물리나 통합과학 뒷부분에도 조금 나올 건데
학교에서 만약에 어렵게 좀 가르치는 학교다 그러면 핵융합 얘기를 할 거예요. 1.048 막 이딴 얘기 할 건데 지금은 몰라도 되고. 아인슈타인 유명한 거 하나 있었지. 하은아 뭐니?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거. 아니 그건 뉴턴이고. E는 mc 제곱.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질량을 잃게 되면 에너지가 방출이 될 건데 질량을 잃는다 한자로 질량 결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수소 원자핵 몇 개가? 4개가 헬륨 원자핵으로 바뀔 거야. 근데 헬륨 원자핵은 중성자가 2개지. 그래서 수소 원자핵 4개가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헬륨이 있을 때 에너지가 좀 더 적어. 그래서 남는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는 거를 수소 핵융합이라고 불러요. 뭐 뒤에서 자세하게 좀 배울 거야. 지금은 간단하게만 알면 되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거는 어떻게 바뀌는 그러니까 질량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게 밀도가 높고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가 되니까 얘네들이 다른 걸로 변화할 수 있게 돼. 그 전에 왜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많이 바뀌었다고 그랬었잖아. 그때는 에너지가 점점 떨어져 가는 과정이었고 여기는 에너지가 높아진 과정이 된 거니까 역으로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수 있는 핵융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게 되면서 남는 에너지를 질량이 떨어진 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게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도만 알면 돼요 일단. 자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보면은 그 밑에 그림 뭐 이쁘게 나와 있는 거는 간단하게 보면 되겠고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요 그림 중요해. 요 그림이 중요한 이유가 잘 나오거든.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합시다. 자 그림에 봐봐요. 그림에 보면은 별에 핵이 있고 요 핵 내부에서는 뭐 하고 있다? 핵 융합하고 있다고? 핵 융합하면은 그 에너지가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거예요. 맞죠? 근데 별의 중심은 밀도가 크니까 뭐가 작용하고 있어?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그래서 핵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는 중력과 핵융합해서 나오는 내부의 에너지가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핵이라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야.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충분한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면은 오케이. 많은 재료를 썼어. 재료를 많이 쓰고 나서 새로운 걸 만들어냈어. 새로운 거 만들어내고 재료가 없어지면은 내부의 에너지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게 될 거고. 근데 중력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상태니까 핵이 찌그러든다고 보면 그게 요 뒤에서 볼 별의 일생들 나머지 쪼개지는 진화되는 과정이에요. 스토리를 짜서 외우면 사실 되긴 해요. 그래서 이따가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 요 그림 나오는 거 동글뱅이 되어 있는 거는 그림 구조를 알아둬요. 내부의 핵융합한 에너지는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중력은 파란색으로 표현되니 수축하려고 하는 상태다. 요게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별의 진화 과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주계열성 다음에 별이 진화하는 과정. 주계열성에서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부에서 새로운 헬륨이 만들어지고, 자, 수소핵 융합 아까 몇만 켈빈? 천만 핵. 여기서 주계열성 단계로 일생을 거의 지내다가 수소핵 융합해서 만들어낸 게 뭐라고? 헬륨 만들어졌지? 헬륨 만들어지고 나서
수소가 점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야. 충분한 에너지를 더 이상 못 만들게 되는 순간에 별이 진화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별. 하나는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 태양이 질량이 비슷한 별은, 태양은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밝아 보이지. 옛날에 배울 때 막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배우던 기억나? 겉절이. 겉절이. 태양은 상당히 우주에서 보면 되게 어두운 별인데 워낙 가까이 있어서 되게 밝게 보이는 것뿐이고, 어둡다는 얘기는 질량이 그만큼 작다라는 얘기야. 태울 수 있는 수소의 양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편. 지구 있는 태양계에 딱 보면 지구랑 태양이랑 질량 차이가 엄청 나잖아. 태양계 질량의 거의 99%가 태양 거니까.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몇억 배씩 큰 별들이 우주에는 엄청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작은 애들이라고 보면 돼. 사이즈가 작으니까 수소의 양이 많은 편이 아니야. 수소가 양이 적은 편이고, 사이즈 작으니까 핵융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 그래서 핵융합할 수 있는 공간도 적다 생각하면 돼요. 얘네가 수소 핵융합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헬륨이 막 만들어졌어. 그런데 헬륨의 밀도가 다시 높아지게 되고, 주계열성에서 일어나는 건 아까 요거 수소 헬륨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가 주계열성에서 만들어지는 핵융합이야.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하게 되면 이제 헬륨이 많이 만들어졌어. 수소는 거의 없고, 안에 헬륨들이 다시 융합할 수 있게 되는데, 헬륨의 밀도가 커지고 헬륨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얼마 도달하게 돼? 1000만 켈빈이었지? 10배 하면 돼요. 10억 켈빈 도달하게 되면, 10억이래, 1억 켈빈, 헬륨 핵융합을 시작할 수가 있어. 그래서 1억 켈빈에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고, 헬륨이 융합하게 되면은 뭘 만들어낼 수 있느냐? 탄소, 주로 탄소라고 보는데 가끔 산소도 만들 수 있어. 탄소랑 산소까지 만들어지는다는 게, 아직까지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외부로 팽창, 밖으로 나가려는 열 에너지 남아있는 상태야. 그래서 별의 중심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야. 원래 주계열성의 사이즈가 요만했다. 그러면은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계속 팽창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핵융합에 의해서 팽창하려는 경향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가 점점점 커지고 안은 열심히 헬륨 핵융합하고 있는 상태. 근데 헬륨은 수소처럼 충분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수소 같은 경우에는 겨우 1000만 켈빈에서도 융합이 가능했었고, 오케이? 하나를 가지고 4개를 만드는 거니까 어렵진 않았었는데, 헬륨 핵융합은 안정적인 데다가, 맞죠? 얘는 4개 달려있단 말이야.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온도가 더 많이 필요해. 힘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에너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오케이. 그래서 팽창은 그대로 하면서 중력에 영향받아가지고 핵은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파랑색이 더 밝은 별이랬어? 빨강색이 더 밝은 별이랬어? 파랑이 더 밝은 별이라고 했어요. 붉은색으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붉은색이야. 태양 같은 경우는 아직 누리끼리야지. 그렇지?
노란색은 붉은색보다 조금 더 밝은 별이라는 상태고, 이런 식으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는 별 이름이 붉은색. 오케이. 에너지가 좀 줄었어. 그리고 팽창하고 있으니까 사이즈가 점점 커져. 그래서 클 거자를 써서 적색 거성이라고. 그 짧은 시기의 적색 거성, 주 계열성에 비해서 매우 짧은 시기의 적색 거성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이제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가지고 탄소랑 산소 정도, 주로 탄소야. 탄소 만들고 일생을 이제 마감할 때가 돼.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상태에서 이제 중력 수축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 전에 핵이 유지되는 과정이 중력 수축하는 거하고 내부의 에너지가 서로 쌤쌤이어가지고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던 상태였어. 그런데 내부로 들어오는 힘은 여전히 센 상태인데 충분한 핵융합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외부는 점점 팽창하고 있고 내부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핵과 외부가 분리가 돼버려. 분리가 돼서 중력 수축이 내부 에너지보다 커지게 되면서 핵과 외부가 분리되는데, 외부는 점점점 커지다가 이제 구심점이 될 핵이 떨어져 나가 버리게 되니까 더 이상 형체를 고정시킬 수가 없게 되고 산산조각 나요. 산산조각 나는 거를 뭐라 그러냐? 동그랗게 행성 모양으로, 원래 있던 항성 사이즈가 아니라 훨씬 더 작은 행성 모양으로 흩어진다 해서 행성상. 아까 원시별 만들어지기 전 단계가 성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성 모양의 구름으로 흩어져. 이걸 행성상 성운이라고. 그래서 외부는 이렇게 되고 일생을 마감한다고 보면 돼요. 핵은 이제 중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상태야, 맞지? 그래서 계속 압박당하니까 점점 사이즈가 줄어들어. 사이즈 줄어들면서 밀도가 커져요. 그래서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밀도가 매우 커지면서 사이즈가 압축이 엄청 많이 돼서 그래서 크기가 왜소해. 왜소한 별을 뭐라고 하냐? 외성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다 태우고 나면 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백색 외성이라는 게. 그래서 요 단계가 그냥 따로 분리되는 거야. 여기 있는 외부는 여전히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행성상 성운이 될 거고, 내부는 계속 중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게 하면서 얘가 백색 외성이라는 걸로 변할 거다. 요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일생이다. 스토리를 생각을 해봐. 온도는 일단 1000만 켈빈, 1억 켈빈 역시 이거 두 개나 알아야 되고, 어떤 원소까지 만들어지냐 이거 그림 해가지고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하고 비교하는 그림 나와요. 문제 나올 거 사실 뻔해가지고 나중에 내신 볼 때 보면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딱 정해져 있어. 요 핵 내부의 구조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 써놓는 경우, 그리고 회로 만들어가지고 이따가 이것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뭐가 된다, 여기서는 무슨 원소까지 만들어진다, 이거는 무슨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내부 온도는 얼마다, 요 다음에는 이렇게 진화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주계열성 적색거성, 나중에 가면은 백색외성과 행성상 성으로 나뉜다 정도는 알아 두셔야 돼요. 한 두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시험 볼 때. 다음, 태양보다 그럼 질량이 10배 이상 크다.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은 수소의 질량도 정말 충분하게 갖고 있고 훨씬 많이 갖고 있고 핵융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진행을 할 수가 있어. 얘도 똑같이 주 계열성에 스타트를 했어요. 주 계열성에 스타트 했는데 이제 그 많은 수소들을 거의 다 썼어. 수소 다 쓰고 나니까 순차적으로 핵융합을 하는데 내부에 있는 수소의 양과 만들어지는 물질의 양, 새로운 원소들, 원자핵들의 양과 그리고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핵융합을 훨씬 더 많이 해서 수소, 헬륨, 탄소, 산소, 뭐 규소 쭉쭉쭉 해서 마지막에 26번 원소 뭐였지 도연아? 에이 그 옆에 철.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그런 이유가 있죠. 철까지 만들어지고 끝나는. 왜 철까지 만들어지고 끝나느냐? 주기율표 설명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철이 자연계에 있는 원소의 원자핵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원자핵이야. 왜요? 그냥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아이고 왜요 해버리는 바람에 안정적 빼먹었잖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신의 섭리라서 내가 뭐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다. 구조 자체가 반발력을 최소화하는 단계로 되어 있어. 근데 요거 다음부터는 되게 조금씩 불안정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92뭐 우라늄 하면 겁나 불안정해진다고 그랬잖아. 요 단계까지 가.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원자핵이니까 여기 안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안정적인 상태니까 다른 원자핵으로 융합되는 일이 없어지게 돼. 그래서 딱 이것까지 만들어지고 이제 그만 만들자, 더 이상 못 만들겠다 하고 끝나버려. 요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 역시 거대해져.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외부가 점점 팽창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거성이라고 부르는데 태양보다 훨씬 커. 그래서 초거성이라고 말해요. 초거성 단계에서 철까지 핵융합을 완료하고 나고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몇백억 켈빈까지 올라가야 돼. 점점 숫자가 늘어나. 막 10억, 20억, 30억 이런 식으로 가다가 400억, 500억 이렇게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여기 온도 얘기는 아마 거의 안 나올 거예요. 학교 책에서 안 나올 거니까 수소랑 헬륨 빼놓고는 온도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 요게 만들어지고 나서 역시 얘도 일생을 슬슬 마감할 건데 초거성 상태에서 외부로 팽창하려는 힘이 너무 셌어. 질량이 컸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떨어져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원자핵들이 방출이 되는 사건이 한 번 일어나. 내부의 밀도가 커지고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도였나? 빅뱅과 마찬가지지.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 부르냐? 신성 폭발이라고 불러. 슈퍼노바라는 거를 하게 되고 이 초신성 폭발할 때 나오는 에너지가 빅뱅에서 나오는 에너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한 번의 에너지를 확 방출하기 때문에 그동안 만들어놨던 원자핵들이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융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철까지 만들어진 상태였다가 철 등등등이 막 나오면서 강한 에너지에 의해서 다시 핵융합을 할 수 있게 되고 폭발 에너지가 핵융합할 수 있는 원인이 됐고 핵융합하게 되면서 자연계에서 만들어지는 마지막 원소 우라늄까지 생성이 되고 일생을 마감할 때가 됐어. 그래서 행성상성 같은 느낌처럼 외부에는 이게 팍 터져 나갔는데 얘네들은 워낙 밀도가 크고 에너지가 많던 상태여가지고 그 에너지로 새로운 원소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역시 얘를 외부가 초신성 폭발해서 나간 거야, 맞지? 요거랑 요거랑 매칭시키면 돼. 그럼 이제 누구 남았어? 핵 남아있잖아, 맞지? 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역시 분해가 됩니다. 하나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는 중성자별, 하나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블랙홀이라고. 중성자별 하은아 무슨 뜻 같니? 말 그대로 뭐만 남았어? 중성자만 남았어요. 왜? 중성자 쓸모가 없거든. 우리 아까 수소핵융합 보면서 알겠지만 양성자가 뭐로 바뀌고 있었어? 중성자로 바뀌면서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원자핵 만들 때 필요한 건 사실 양성자야, 맞지? 중성자는 쓸모가 없는 상태니까 쓸모없는 놈만 싹 모여서 버려진 거야. 오케이, 요거를 중성자별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아까 얘기한 태양과 질량이 한 10배 이상 정도 차이 나는 별이고, 블랙홀은 중성자별도 못 만들어. 왜냐? 질량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 질량에 의한 중력이 너무 강하던 상황이라 구심점인 핵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력은 남아있는 상태야. 그래서 싹 빨아들인다. 그래서 얘는 질량이 100배 이상 되는 경우는 블랙홀이다. 우주에 블랙홀이 몇 개 있어? 지금 발견한 거는 이제 3개야. 3개밖에 없어요. 이게 뭐 심하게 일어날 일은 아니지. 근데 발견한 블랙홀을 사이즈에 유추해서 재보니까 처음에 발견했던 게 태양의 200억 배 정도. 질량이. 그 다음에 2019년에 하나 더 발견했는데 걔는 되게 유명했어. 한번 블랙홀 관측했다고 뉴스에서 막 때렸거든, 사진. 여기가 주변이 이제 빨갛게 에너지 남아있는데 여기가 시꺼매, 안에가 구멍이. 근데 그게 한 400억 배 태양 질량이. 크기는 뭐 그럼 크기도 뭐 그 억 단위로 크다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지름이 태양의 189억 배인가? 그럼 태양이 요만한 거야. 진짜 요만한, 이게 요만한 먼지 한 톨이고 얘는 이따만한 거야. 그럼 어마어마한 거지. 그 가장 최근에 발견된 게 얼마, 몇 년 안 됐어. 몇 년 안 됐는데 그거는 질량 계산해보고 반경 계산해보니까 태양의 질량의 한 660억 배? 차원이 다르지. 그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나와서 블랙홀이다. 빛도 원래 지나가면 투명해야 되는데 안 투명해. 여기만 시꺼멓게 나와. 빛도 빨려가니까. 진짜로 인터스텔라처럼 시간이 느리게 가요. 왜 그거는 모르지, 못 들어가 봤으니까. 왜 맨날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블랙홀이 있으면은 블랙홀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공간이니까 얘가 빨아들이는 거는 어딘가에 분명히 몰려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고, 외계인. 아니, 벌레 구멍. 못 들어봤어? 상식들이 없구만. 웜홀. 웜홀이라는 게 있고, 그 반대쪽에서는 모든 게 빨려 들어가는 게 있으면 모든 게 나오는 거, 창생이 일어나는, 블랙의 반대니까 화이트 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개 쌉소리지.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시간 여행도 가능할 수 있다. 왜? 모든 게 사라졌다가 내가 없어졌다가 새로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뭐 관측할 수가 없지. 빛이 1초에 몇 킬로미터가? 약 30만 킬로미터가요. 1초에. 근데 얘도 못 나와. 그럼 말 다 했지. 그러니까 중력도 에너지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 아까 E는 mc제곱 집어넣으면 탈출 속도가 그냥 일반적인 빛의 속도 가지고는 얘네들 탈출할 수가 없어요. 빛이 한 100억 배 빨리 달려야지 탈출할 수 있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빛보다 빠른 건 없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음속 얼마냐? 소리 1초에 얘가 340m 가거든? 근데 소리도 되게 빨리 전달되잖아. 얘기하면 들리잖아, 맞지? 근데 이것도 빠른 상황인데 빛은 훨씬 빠른데 그 빛보다 몇십억 배 빨리 달려야 되면 불가능해지거든.
뭐 이거는 평생 모르겠네요. 어? 일거리 비밀은 평생 모르겠네요. 그렇겠지. 재미없다. 한번 찾아가봐. 네? 가서 못 나오고 연구 결과를 보낼 수가 없잖아. 아니 근데 어.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없다니까. 우리가 쓰는 건 죄다 전파인데 전파 말고 다른 걸 쓰면 되죠. 다른 거 뭐? 블루투스. 똑같잖아. 블루투스도 역시 전파인데. 나는 근처에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고 싶긴 해요. 네? 죽을 때쯤 돼가지고. 오. 죽을 때쯤 돼서 이제 뭐가 있나 나의 궁금증을 풀어보자. 들어갔다 이제 이렇구나 그러고 죽는 거지. 알려주셔야 돼요. 그럼 쌤은 영웅 되시는 거죠. 왜 그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되게 도현아 외계인 있니 없니? 없다 믿어? 세윤이는? 있지 않을까요? 도현이는? 있어요. 사진에 찍혔잖아요. 하은이는?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이제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해서 여기 뭐 번외적인 얘기인데 지구 외에 있는 어느 우주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뭐 확률을 계산하는 말도 안 되는 공식이 있긴 한데 나중에 한 점 찾아봐. 찾아보면은 뭐 외계인 있으면 좋겠네 나는. 외계인은 우리 지구 침공하면 외계인은 우리 지구를 침공하면 침공하면 싸우면 되지. 걔네 이상한 에너지포 가지고 올 거야. 아닐 수도 있지. 걔네가 나뭇가지 들고 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도 그건 모르지. 뭐 그럴 수도 있네요. 시대가. 외계인인데 우리보다 더 떨어졌을 수도 있지. 외계인 있다고 그래서 뭐. 근데 안 그래? 우리 영화 보면 우리보다 떨어지는 외계인은 없었어요. 그 영화니까. 안 그래? 뭐 그 막 그 유명한 영화의 혹성 탈출 아니? 오, 다 봤어요. 그 혹성 탈출 보면은 졸라 웃기잖아. 안 웃겨? 난 보면서 야씨 영화를 이따위로 만들어. 뭐야 처음에 시작이 그 원숭이 우주로 데리고 갔다가 그 원숭이가 행성에 들어갔는데 그 행성에도 진화했잖아. 맞아요. 끔찍한 그 막 그 상상들이 많아요. 저기 일본 나름 유명했던 만화책 중에 하나가 드래곤. 아니 그 화성에다가 인류를 보냈는데 드디어 화성까지 지금 못 가. 못 가? 화성이 우리 바로 옆 동네에 있는 행성인데도 불구하고 못 가. 왜 못 가? 못 가 그냥. 이유가 없어요. 아니 못 가는 이유가 있지. 이유가 뭐예요? 화성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왜 막 우주 SF 영화 이런 거 보면 죄다 동물원이 해서 가잖아. 그렇지. 일단 지금 가려면 거의 한 300년 정도 걸려. 그리고 300년 날아가는 동안에 뭐가 필요해? 에너지 필요하지. 에너지 필요하고 먹을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물이랑 산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만든 이유가 뭐냐? 화성 갈 거니까. 스페이스X 하려고 돈 마련하려고 했다가 재벌이 됐지. 화성 그래서 옛날부터 화성 가고 싶다는 되게 많아. 화성이 우리 지구랑 조건이 제일 그나마 비슷한 별이라고 배웠잖아. 뭐 빼놓고 대기가 죄다 뭐니까 이산화탄소 많으니까. 근데 뭐 극간도 있고 막 그 중딩 때 배웠지. 물 흐르는 자국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테라포밍이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산소 만들 수 있는 이제 장치도 고안하고 막 난리 났었거든. 인류의 나름 수건 중에 하나였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계획을 바꿨어요. 냉동인간은 지금 깰 수 있는 기술이 없거든. 얼릴 수 있는 기술인데 못 깨워. 왜요? 못 깨워. 히터 틀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개구리냐? 개구리는 냉동했다가 해동시키면 살아날 수 있어. 그렇지. 그럼 저희가 개구리에 유전자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유전자를 넣어서 되니 우리는 더 복잡하니까. 개구리는 우리보다 세포수도 적거니 와. 그래요? 사람은 세포가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일반적인 사람의 100조개 정도 되니까. 그리고 하나하나 컨트롤했는데 냉동인간 하려고 그러면 피를 뽑아야 돼 일단. 왜요? 피가 있으면 썩어요.
그럼 다 뽑아야 돼요? 그래서 몸에 있는 거를 체액이랑 이거 교환해가지고 그거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방부제 처리해 미라 만들듯이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런 식으로 냉동시키는 거야. 그냥 냉동실에 넣어놨다고 해서 냉동인간이 그냥 죽는 거야 그거는. 안 죽이고 살려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기술이 지금 안 돼. 지금도 미국의 유명한 그 회사 있어. 백만장자들이 불치병, 내가 막시 암사기야, 뭐 백혈병이야. 그래서 지금 못 고치는 병인데 미래에는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냉동인간으로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1년에 한 달에 1,000만 원인가 유지비가. 그러니까 1년에 1억 2천 들어가는 거지. 제일 싼 데가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해동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어. 그것도 나중에 병 치료할 때쯤 되면 해동이 될 거다 해가지고 그냥 막연히 머물러 있는 거지. 그러니까 냉동인간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고안을 한 게 우주선에서 에너지는 태양광으로 판넬 가지고 최대한 모아가지고 추진력을 얻고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물이랑 산소도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합성하고 요걸 로테이션 계속 순환시킬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300년 동안은 못 가니까 교육을 겁나 잘 받은 엘리트들이 쫙 탔다가 걔네끼리 서로 결혼해.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을 가르쳐. 몇십 년 동안 유명한 사람들이 똘똘한 사람들이 가르쳐가지고 충분히 그 탐사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고 그 다음 때가 다시 물려받은 다음에 다시 물려받았어. 마지막에 도달할 때쯤 되면 3대나 4대 까지가 현실적인 기회. 내년에 달 간다고 그러잖아. 희생을 하는 거 다시. 아닙니까? 어? 1세대는 희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희생이지. 그거 할 사람 있을까요? 글쎄 뭐 영광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없을 것 같아요. 왜 영화나 그런 데 나오잖아. 나오잖아요. 안 하고 싶겠지. 내가 내 눈으로 밟고 싶은데. 그 정도인데 화성도 그 정도인데 우주는 엄청 넓으니까 외계인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외계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와씨 막 우주비행선 타고 날아다니고 막 레이저 쏘고 이런 애들 아닐 수도 있다고. 진짜 바퀴벌레인데 말을 하는 바퀴벌레일 수도 있어요. 물통같이 생겼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그건 모르지. 근데 막 1900년대 막 신호 보냈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잘못된 걸 수도 있어. 전파 신호가 잡혔다. 외계에서부터 불규칙하게 언어처럼 생각되는 뭔가 규칙이 있는 주파수가 잡혔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왜 이게 외계인의 존재다 뭐 얘기를 했는데 모르지. 외부에서 그냥 지금도 끊임없이 태양으로부터 노이즈 그 잡음이 오고 있거든. 파동이 오고 있는데 외워요. 에너지가 있는 거는 죄다 파동이 있어요. 너도 지금 에너지 나오고 있는 중이야. 왜? 숨 쉬고 체온 유지하니까 열 에너지 나오니까.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 내 체온 막 보고 그랬었잖아. 적외선 나오고 있는 중이야. 우주에 어딘가에 우주인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 유명한 그림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거든.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야. 나중에 보면 그 철판에다 새겨가지고 언어랑 막 이렇게 쫙 해가지고 수식이랑 간단한 거 지구인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거를 모형으로 거기 그림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주로 날려 보내는데 어디인지 몰라. 뭐 누가 주워 보고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지. 자, 잘 놀았으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별의 일생이 다 끝나고 나서 여기 지금 책에 보니까 오른쪽에 정리되는 거 있지. 요거 그림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잘 봐두도록 하시고요. 뒤로 넘어가 봅시다. 뒤로 넘어가 보면은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자, 태양계가 만들어졌을 때 태양계 만들어지려면 일단 먼저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 태양이 만들어져야 되지. 근데 태양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야. 지구에 우라늄이 있어 없어? 지구에 우라늄이 있으니까 그걸로 새로운 원소를 합성하고 있는 단계지.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이론적으로 볼 때 보니까 우라늄은 초신성 폭발에 나오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분명히 태양 이전에 우리 주변에 초신성이 하나 폭발했을 거다라고 추측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초신성 잔해들이 모여서 태양이 초신성 폭발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태양은 지금 남아 있잖아, 맞지? 초신성 폭발한 잔해들이 다시 성간 물질이라는 게 되어서 태양계를 만들 성운이 되었고, 이 성운을 중심으로 우리 왜 보면 이건 자연의 섭리야.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주 보면은 자전이라는 걸 한다고 하는데 자전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돌아? 서에서 동으로 돌게 되겠지.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도 중력 수축을 할 때 요거 생각하면 돼. 세면대에 물 받았다가 막에 딱 뽑는 순간 물 어떻게 돼? 요렇게 나선 그림에서 빨려 들어가지. 근데 그 돌아가는 방향 봐도 서에서 동이야. 진짜 그래요. 선생님 저희 집은 동에서 서로 갔는데요? 그러면 우주인일 수도 있어요. 그치? 안 돌아가. 해봐야겠다. 스핀되는 원리야. 이건 전자 도는 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운들이 중력 수축하게 되면서 서에서 동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빨려 들어왔어. 가운데가 점점점 그러면 양이 많아지게 되겠지. 양이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 은는 은하계 아까 원반형 모양 그렸었잖아. 근데 위에서 보면 무슨 은하 기억 안 나나? 나선팔이가 나선 은하고 우리는 특히 은하수 있잖아, 맞지? 은하수라고 돼 있는 게 말 그대로 이렇게 좀 길게 나오잖아. 나오는 이유가 막대 나선.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요 팔 위치에 존재하는 게 우리 태양계고, 오케이. 그럼 요 스핀이랑 맞물려 가지고 태양계 성운도 만들어질 때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하면서 만들어져서 태양도 자전 어디서 어디로 해? 서에서 동. 나머지 행성들도 죄다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는 상태다. 됐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태양계 성운의 형성. 아마 초신성 폭발 얘기 나올 거예요. 안 나오나? 바로 앞에 있네. 초신성 폭발하면서 지구에 있는 원소들을 밀어봐서 이건 태양에서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주변에 있던 잔해들이 모여서 태양계를 구성한 성운을 만들었고, 이 성운이 점점 중력 수축하게 되면서 가운데 역시 별 만들 때랑 마찬가지로 쭉 가운데 밀집이 되면서 밀도가 점점 커지고 중력이 점점 세지면서 뭐가 만들어졌다?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다. 원시 태양이가 원시 별과 마찬가지로 아직 수소 핵융합할 수 있는 온도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지만 중력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을 계속 빨아들이게 되면서 드디어 뭐가 될 수 있게 됐다? 태양이 될 수 있게 됐다. 근데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태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태양의 중력에서 끌려가긴 끌려갔지만 완전히 끌려가지 못하고 주변에 남아있는 물질들이 생겼어요. 아까 은하계랑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태양 중심의 원반 모양의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많이는 끌려가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원반 모양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불규칙하게 밀도가 높아지는 점들이 생겼고, 이 밀도가 높아진 점들이 뭘 만들었느냐? 행성이 아직 되지 못한 물체야. 그래서 미행성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런 다음 태양이 이제 드디어 수소 핵융합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중력이 충분해지는 상태고, 나머지 채 못 끌려왔는데 미행성체들끼리 서로 뭐 하고 있느냐?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질량이 크니까 중력이 더 세네 해가지고 중력이 센 놈이 한 놈을 끌어당기니까 더 중력이 세지. 그러면 주변에 있는 미행성체들을 죄다 통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행성체가 행성이 될 수 있던 미행성체 덩어리들이 총 몇 개 있어서 8개. 그 덩어리들이 이제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렇게 8개의 별로 바뀐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건 간단하죠. 안 어렵지. 근데 문제는 중학교 때 2학년 때 했어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요게
문제죠. 외워야지.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도현아, 지구형 행성은 뭐뭐 있니? 지구. 태양이랑 거리가 어떤 애들? 가까운 애들. 다음, 목성형 행성은? 먼 애들. 목토천에, 그렇지. 태양하고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 그럼 거리로 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자,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원소들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 무거운 거는 멀리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지구형 행성이 가까운 편이니까 무거운 원소들 멀리 못 갔어요. 무거운 원소는 지구형 행성이 많습니다. 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철하고 니켈.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주로 철하고 니켈이 핵을 만들 거라서 철, 니 두 개는 알아두고, 목성 행성은 이제 가벼운 원소들이 간 곳이야. 멀리 가야 되니까 가벼워야지만 벗어날 수 있었고 주로 수소, 헬륨, 메테인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전에 2학년 때 열심히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도연아? 크기가 누가 크니? 목성이 크기가 크죠. 이거는 부피라고 생각하면 되죠. 다음, 질량은 누가 크니? 밀도는? 왜? 그것도 있고, 일단 얘네들은 뭐로 구성됐으니까? 자, 크기가 부피라고 생각하면 돼. 부피도 작고 질량도 작으면 밀도가 작아야 되는데 밀도가 큰 이유가 구성하는 원소들이 무거운 원소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이렇게 양반이 있는 거야. 얘는 가벼운 원소들로 구성됐지만 워낙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목성이 만약에 10배 정도, 8배에서 10배 정도만 더 수소 한림이 많았으면은 새로운 두 번째 태양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이즈가 커다랗기 때문에 얘는 크기가 커서 가벼운 원소들이지만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질량이 크고, 하지만 대부분 기체, 빈 공간이 많아서 밀도는 뭐하다? 작다. 무거운 원소는 밀도랑 있고 미음, 미음이네, 맞지? 오케이. 크기, 질량은 서로 연관을 지어주면 됩니다. 다른 특징. 자, 지구형 행성은 위성이 없거나 적다. 1개, 2개 이렇게까지밖에 없죠. 근데 목성 행성은 50개 이렇게 달려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얘는 많다. 위성의 수. 마지막에 고리가 없다. 얘는 고리가 있다까지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표로 비교하는 문제도 물론 나오긴 하지만 주로 나왔던 거는 역시 중학교 때 나왔던 게 그대로 나와요. 여기다가 X축, Y축 해서 요렇게 A와 B 두 개로 나눠 놓고 X는 여기 들어갈 뭔가 하나의 원인, 그런 다음에 Y도 여기 들어갈 뭔가 하나의 원인,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크기라고 하면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은 거 지구형 행성, 반대로 크기가 크고 밀도가 작은 거는 목성 행성,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요 표를 그대로 X, Y 축에다 원인으로 대입해 가지고
A, B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패턴은 그때그때 요거랑 매칭시켜서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됐어? 여기 나올 문제들이 사실 뻔해요. 시험 볼 때 되면 뭐 내신 대비를 같이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내신 대비를 같이 하게 되면은 딱 이런 문제 나온다 이런 문제 나온다면 거의 그 안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뭐 알려주도록 하고 내신을 아마 못 듣게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더라도 아 요거는 요런 패턴이 나온다 중간중간에 문제 이렇게 나온다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요건 문제 나올 수 있다 확실히 알아두도록 하세요. 잠깐 쉽시다. 도현이가 슬슬 졸려요. 하나 더 먹을래? 점심 뭐 먹을까요? 저번에 마라탕 먹었어? 네. 이어서 봅시다. 멕시코. 이제 지구에 형성되는 과정. 자, 아까 태양이 만들어질 때 미행성체라는 것들이 만들어졌고 지구도 미행성체가 서로 충돌하면서 만들어져요. 하나의 미행성체가 사이즈가 커서 주변에 있는 미행성체를 자꾸 끌어당기면서 얘네들끼리 찰흙에 뭉쳐지듯이 그래서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생겼으니까 열 에너지가 충돌했으니까 열 에너지 많아져 많겠지. 그래서 열 에너지가 많다고 합니다. 열 에너지가 많은 상태니까 땅덩어리가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용융되어 있던 상태였어. 용융이 금속 등의 원소들이 열에 의해서 녹아서 액체 상태처럼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왜 멘트를 구성하는 거 우리 왜 멘트를 갈라지면 뭐 나오냐? 마그마 나오지. 마그마라는 상태가 나오고 마그마가 밖으로 나오면 뭐라 불러? 용암이라고 부르지. 식으면은 안에 있으면 마그마, 밖에 나오면 용암. 그래서 일단 원시지구가 열에너지가 많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마그마인 상태로 존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그래서 마그마 바다라고 부르는 상태였고 빅뱅이랑 마찬가지야. 점점점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에너지 사용이 점점점 많이 일어나니까 에너지 사용하게 되면은 온도가 낮아지는 상태가 될 거예요. 지금 똑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매우 뜨거운 상태여서 대기권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 주변에 운석도 날라오고 미행수치 날라오고 이런 상태여서 상당히 열에너지가 높아서 녹아있는 상태였다. 그랬다가 에너지 사용했어. 온도가 점점 낮아져. 이제 주변에 빨아들일 미행성체도 없는 상태야. 그렇게 되니까 원소들이 밀도에 따라 가지고 위아래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 지구 구조 보면은 가장 바깥쪽이 지각, 그 다음에가 멘틀, 그 다음에가 외핵 내기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중에서 무거운 원소 아까 얘기한 철하고 니켈, 철하고 니켈이 아래쪽으로 내려갔어. 가벼운 원소들은 어디로? 위로. 밀도 차이에 의해서 얘네들이 용융된 상태였다가 무거운 원소는 점점 가라앉게 되고 가벼운 원소는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철하고 니켈로 구성이 된 핵이 만들어져. 멘틀은 그냥 마그마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전히 열을 갖고 있어서 내부 에너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녹아있는 상태. 멘틀이 만들어진 상태.
아직까지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지각은 못 만들어진 상태야. 그랬다가 시간이 더 흘러서 온도가 더 내려갔어. 온도가 내려가니까 이제 슬슬 지각이 굳기 시작을 해. 그래서 원시 지각이라는 걸 만드는 상태. 이때는 뭐가 없느냐? 바다가 없는 상태. 여기는 아직까지 지각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고, 여기는 바다라고 부르는 것들이 아직 없던 상태. 이 당시 원시 지구의 대기 보면은 지금 현재 대기 조성이랑은 다르게, 지금은 질소랑 산소가 거의 대부분이지. 근데 이 당시에는 암모니아, 메테인, 수증기 등등등등등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뭐 엄청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원시 지구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던 상태였고, 이게 아직까지 온도가 뜨거운 상태였기 때문에 기체로 그대로 남아있던 상황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이거 가지고 실험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온도가 더 내려갔어. 온도가 더 내려가니까 이제 지각이 식어가지고 그릇을 만든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바다는 없던 상태였다가 온도가 더 내려가면서 식으니까 그동안에 떠들고 있던 원시 대기들, 기체들끼리 지네들끼리 서로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지. 그치, 온도가 낮아지니까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뭉치기 시작했어. 뭉치니까 밀도가 커져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요 지각에 있는 부분들을 채우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가 됐다? 바다가 된 거다. 그래서 원시 바다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대기에 있는 조성이 많이 바뀌게 됐으면서 여기 있던 물질들이, 자,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가 뭐였고? 아미노산. 얘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를 포함하고 있고, 탄수화물, 단백질, 미안.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내가 지금 안 온 두 마리 때문에 생각을 잠깐 하다가 멍 때렸네. 왜 자꾸 안 와? 다음 지방은 지방산하고 글리세롤이라는 구성이 되는데, 역시 이것도 CHO. 죄다 CHO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 있던 대기들 보니까 HC 맞지? O 다 들어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것들이 아직까지 원시 바다에서도 충분히 식은 거긴 하지만, 얘네들이 분리되고 융합될 정도의 에너지 남아있던 상태였다고 추정을 한다. 그래서 요것들이 떨어져 내려가면서 생명체의 근원이 될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핵산이라고 부르는 DNA, RNA라는 것도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을 것이라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게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러면서 요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진화를 하게 된다까지가 지구가 형성된 과정. 그래서 요것도 스토리를 그냥 싹 보면 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온도가 점점 나가져서 식으면서 점점 딱딱해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처음에는 충돌 많이 해서 온도가 높아서 녹아있는 상태였다가 점점점 식어가니까 딱딱해지게 돼. 오케이, 딱딱해진 다음에 더 식어서 대기도 차가워져. 대기가 차가워져가지고 바다를 만들어서 이때부터 생명체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게 마지막 내용입니다. 개념 확인 문제 빨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학교에서 생명체 관련해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면은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크게는 설명 학교에서 잘 안 할 거예요, 요새는.
여기까지 하면은 1학기 진도가 거의 끝나가죠. 물론 뒷부분에 좀 남긴 했지만 여기는 나올 문제가 딱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올 때라서 나올 거 뻔히 정해져 있어. 잘 드러나야 돼. 나온다는 것만 나올 거야. 자, 70페이지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물질의 결합 규칙성에서 딱 봐도 겁나 외워야 되는 거죠. 화학을 좀 공부를 이제 해봤으니까 한 사람도 있고 학원에서 처음 한 사람도 있는데 그 전에 결합하는 거랑 관련해서 먼저 화학을 먼저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오케이. 화학을 좀 배워놓으면은 이제 요거에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거든. 자,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안 나온 것도 있으니까 씁시다. 질량 비율 5개 무조건 알아야 돼. 왜냐? 잘 나와. 책에 몇 개 나와 있을 건데 그거 말고 잘 나오는 게 5개고 문제 읽을 때 낚시로 엄청 잘 내요. 밑에다가 지구에 구성하는 물질인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인지 물질인지 요거 따라서 내용이 완전 달라지고 요렇게 원형 그래프 그려놓은 다음에 요렇게 비율해가지고 이거는 A다 요거는 B다 다음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다 라고 문제 나오면 원소로 생각해야 되고 물질이다 그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지. 생명체가 되면 똑같이 물질 원소인데 달라져. 그래서 순서를 알아둬야 돼. 사실 중학교 때 배운 게 기억이 나도 가르치는 거. 깜짝 놀랐어. 이걸 아직도 외우고 있어야 되다니. 얘들은 외울 게 많지. 도연아, 졸려하지 말고. 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제일 질량이 큰 거 누구다? 그거? 리터. 철. 아까 철하고 니켈이 제일 많다고 했는데 그 안에 있어, 안에. 버튼이 그 누가 철하고 니켈이 제일 많다고 그래서 요거는 핵에 많이 들어있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누구냐? 철이야. 오케이. 비율은 다행스럽게 안 외워도 되고 순서만 알면 돼. 비율 몇 프로다 뭐 34.9%다 이딴 거 외울 필요 없어요. 다행스럽게. 철 다음에 가장 질량이 큰 게 누구냐? 니켈 같은데 니켈은 사실 일부야. 그래서 다른 거랑 결합하기 되게 좋아하는 애. 산소. 산소가 그 다음 애가 결합을 4개나 할 수 있으면서 탄소 밑에 반도체 만들 때 썼던 거 실리콘, 교소. 그 다음 애가 니켈이야. 나머지 원소들은 비율 크게 몰라도 되고 순서대로
4개는 알아두셨습니다. 이거는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책에 혹시 나와 있나? 없죠. 오케이. 다음 지각은 뭐니? 하은아 지각 뭐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바깥에 있는 우리 각 들어가는 거 배웠잖아. 최외 각 전자 배우지 않았어? 무슨 각자라고? 껍질. 지구 껍데기예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데기겠지. 껍데기를 구성하는 물질이 있는데 자 흙 만드는 거 흙보다 좀 큰 단위? 땅. 땅보다는 바위. 작은 단위? 바위 뭐라 불러? 암석. 암석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뭐라 부르냐? 우리 왜 철 들어있는 돌이야 그러면 무슨 석? 철 금속. 아니. 그 있잖아 그 철광석. 그래서 광물이라고 불러요. 요거를. 요 광물 같은 경우가 지각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보면 돼. 물론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만들어질 건데 광물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광물질, 아까 얘기한 암석들, 모래, 흙, 돌 이런 거 만든 애들이 광물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6개가 있어요. 암석을 만드는 광물에서 6대 조암 광물이라고 해요. 조암, 창조하다 암석. 장사. 나머지도 있긴 한데 크게 6가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6대 조합광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3대 영양소로 부르는 것처럼 얘네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거예요. 장속은 크게 어렵게 하는데 사장속, 정장속 나누는데 그건 아마 학교에서 안 하면은 만약에 사장석 플러스 정장석이라고 하면은 석영 뒤에 정장석이라는 게 들어가요. 요거 2개 그냥 합쳐야 장석이라고 부르는. 안 어려워 근데 단어는 어려워 보이는데 처음 보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미 주변에서 많이 보던 거야. 하은이 왜? 네, 불려. 안 보여? 카메라 때문에? 글쎄 힘 세시네요. 힘들어. 늙었어. 잘 보여요. 에이징 커브인가요? 에이징 커브는 이미 많이 왔지. 올해로 벌써 20 더하기 24 2024년이니까. 네? 내 나이가 20 더하기 24예요. 오. 근데 재작년 말에 했던 신체 검사에서는 신체 나이 검사 31살 나오더라고. 17살은 너무하지. 17살 정도 되려고 그러면 날아다니겠지. 자, 요거 많이 봤던 건데 우리 모래 생각해봐. 모래 보면 무슨 색이야? 갈색. 누리끼리 하지 않아? 누리끼리 한 거랑 관련된 게 요 장석이야. 모래 보면은 가끔 막 동해나 이런데 백사장 가서 보면은 햇빛 비치면 약간 반짝반짝할 때 있지. 반짝반짝하는 거 석영이야. 유리의 원리집에서. 그래서 모래 녹여가지고 뭐 만들어냈어? 유리 만들어냈지. 석영만 쫙 녹여가지고 뽑아낸 거야.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은 얘는 누리끼리 노랑이라 쓸걸. 얘는 반짝이는 거. 그럼 얘들은 일단 색깔이 어때? 밝은 편이 어두운 편이야? 네. 밝은 편.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애들은 밝은색 광물들이. 그럼 뒤쪽에 있는 휘석, 각성석, 흑음모, 강남석, 흑음모만 딱 보면 알아. 흑음모야. 어때 색깔이? 어두운 색이겠지.
돌이나 흙 보면은 밝은색 돌이나 흙이 훨씬 많지. 그 이유가 비중이 얘가 더 많기 때문이다.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할 거니까 이따 보고. 자, 그럼 원소로 나눠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누구냐? 규소, 니켈, 산소. 생각을 해보라고. 와. 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철하고 맞지? 산소, 규소, 니켈이 많다고 그랬어. 근데 아까 배웠던 거예요. 머리 쓰는 거라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철하고 니켈은 지구 내부에 많지. 지각은 바깥쪽이지. 그러니까 바깥쪽에 철하고 니켈 많을 수가 없겠지. 그럼 누가 제일 많냐? 산소.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가 칼. 철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금속 있어. 자주 쓰는 거. 금은 아, 그 그래. 알루미늄. 알루미늄. 그 다음에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왜냐면은 아니 근데 엊그제 수업하다가 갑자기 이게 떠올랐어. 배웠던 게. 그래서 그냥 썼어요. 근데 요것만 알면 돼요. 2개. 선생님 어렸을 때 이거 외웠거든. 중1 때. 어떻게 외우셨어요? OCR철 카나칼마. 그냥 보면 외워지잖아. OCR 절칼. 갑자기 이게 야 옛날에 나 이거 외웠었는데 해가지고 기억이 나더라고. 원래는 이것만 가르쳐요. OC만 알면 돼. 왜냐 오늘 배울 게 요거랑 관련된 내용이거든. 오씨. 다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거? 산소. 물질 중에서 제일 많은 물질. 거. 물. 그렇지. 그 다음에 많은 거? 산소. 아니 원소 말고 물질. 와. 원소가 모인 거니까. 공기. 생명체 구성하는 거. 물이 제일 많고 단백질 그 다음이지. 왜냐? 세포의 주요 성분이 단백질. 단백질이니까. 그 다음에 많은 거? 뭐 세윤아? 이. 장기. 뭐? 산. 지방. 지금. 아. 나 지금 너무 많으셔서. 그 다음에가 오늘 몸무게 던 81kg, 4kg 쪘던데 지금. 그만 처먹으래 여자친구가. 내가 그래서 겨울에는 겨울잠 자야 된다고 먹는다고 그랬어. 탄단지. 다음에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아예 안 나와요. 탄수화물은 거의 99.7%가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무기염료. 탄단지. 소연아? 무기염료가 무슨 뜻이니? 안 배웠었어? 아마 배웠을걸? 유기물하고 무기물 차이죠. 그렇지. 이거 무기는 탄소가 없다는 얘기.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칼륨, 칼슘, 나트륨, 인 이런 것들이 무기염료라고 그런 거. 요게 뼈다구 만들고 같이 손톱 만들고 이빨 만들고 이런 데 쓰이잖아. 그리고 비타민. 비타민은 몸 구성 안 해.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극히 일부는 아까 얘기한 DNA, RNA의 핵산이라는 데 들어갈 거야. 그래서 탄수화물 정도까지는 알아둬요. 다음 구성하는 원소. 제일 질량 많은 거 누구냐? 산소.
왜? 물이 제일 많다는데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수소가 두 개나 있으니까 수소가 더 많지 않아요? 근데 무슨 비율이라고? 질량비니까 산소하는 16이고 질량이 수소는 두 개 합쳐봐야 2니까 산소가 제일 많다. 게다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도 각각 뭐가 들어있으니까 단백질 CHON, 지방 CHO, 탄수화물 CHO야. 산소 겁나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질량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 수소. 수소는 너무 작아. 이제 탄소야. 탄소 하나 질량 12니까 여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죄다 탄소가 들어가 있지. 오케이. 얘는 사실 탄수화물이라고 봐야 돼. 이해가 뭔 말인지. 탄소랑 수소랑 결합을 한 거니까. 그래서 탄소가 두 번째. 그 다음에가 질소. 올. 수소야. 헷갈리지. 그래서 참. 매우 적지만 왜? 질소는 누구밖에 뭐 포함 안 하니까 단백질만 질소 포함하니까 얘는 매우 적단 말이야 얘네들에 비해서. 그래서 CH 다음에 N이다 정도까지는 알죠. 물이 제일 많고 산소가 수소보다 질량이 크니까 산소 질량비가 제일 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뼈대가 탄소고 탄소가 수소보다 훨씬 무거우니까 얘가 두 번째. 수소는 질소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있어야지. 왜? 질소는 누구밖에 안 들어가니까 단백질. 그래서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개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거.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질량비다 했으면은 이거는 장석과 석영이 될 것이고 원소다 그러면 이거는 산소와 규소가 될 것이고 갑자기 지구로 나와버리면 이거는 철이고 산소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볼 때에도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가 정확하게 지구인지 지각인지 생명체인지 물질인지 원소인지 분명히 보고 시험 봐야 돼. 꼭 틀려온 놈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 귀찮은데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각을 구성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배워야 돼서 나머지는 일단 지워봅시다. 오늘은 지각을 구성하는 것만 먼저 할게요. 이게 좀 기니까. 자, 지각에 누가 제일 많다고? 광물. 아니, 지각에 제일 많은 원소. 산소랑 C. 규소. 그래서 산소랑 규소 둘 다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 비금속이야. 그럼 얘들이 서로 불안정해서 결합하려고 하면 무슨 결합을 해야 돼? 공유. 그렇죠. 그건 다 잘했네. 공유 결합이란 걸 합니다. 근데 규소가 탄소족이야. 탄소족이라는 얘기는 최외각 전자가 4개란 소리고 4개란 소리는 결합을 몇 개 할 수 있다? 4개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심에 있는 규소에 전자가 4개 있고 각각 공유 결합을 산소랑 하나씩 해서 달려있는 뇌기퉁이에 죄다 산소가 달려있으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이 같아요. 뭐지?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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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고 여기에 나머지 공유 안 한 전자쌍들이 있을 거고 그 공유 안 한 전자쌍은 마이너스를 띠니까 서로 간에 밀어낼 거야. 근데 밀어내는 힘이 다 같으니까 얘는 무슨 사면체? 정사면체 구조. 다음 SiO4인데 얘네들은 원자 상태 딱 꼬라지 보니까 비금속 원소의 전자를 뭐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야? 얻고 싶어하는 애들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결합하면은 안정적이 되느냐 계산을 해보면 돼요. 자, 규소에서 불안정한 전자 몇 개? 4개. 산소는 불안정한 전자? 모자란 게 2개고 불안정한 거 6개지? 그러면은 산소가 몇 놈 있으니까 4군데 달렸으니까 6, 4, 24. 자, 4 더하기 24면은 28이네요. 28과 가장 가까운 안정적인 8의 배수 얼마? 32지? 몇 개 모자라? 4개 모자라서 얘는 몇 마이너스 되냐? 4 마이너스.
도현아 됐어? 됐어? 4개를 얻어야 돼. 그러면 4개를 얻는 방법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느냐?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니까 누구랑 결합하고 싶어요?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원소는 무슨 원소? 금속 원소. 그렇지. 오, 세윤이 공부 좀 했는데. 금속 원소와 결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무슨 결합? 이온. 이온 결합. 그렇지. 어유 다들 배운 거 기억은 좀 하네. 다행이네. 금비. 자, 이온 결합한 물질을 하은아 한 글자로 내가 뭐라 불렀어? 세윤이 기억하네. 염. 소금처럼 소금이 이온 결합이니까 염이라고 부르겠다. 다음 금속 원소랑 결합 안 하고 지네끼리 뭐 할 수도 있어? 공유 결합할 수도 있어. 산소 하나 공유하려면은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다른 규산염, 이게 규산염이라 불러요. 사면체랑 산소 하나 떨어뜨려내고 내 산소랑 너 산소랑 같이 쓰자 해서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해. 그래서 지네끼리 공유 결합하는 방식 크게 2가지가 있다. 이걸 할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어. 됐어요? 방금 내가 이거 무슨 사면체라고 부른다고? 규산염 사면체래. 왜 규산염 사면체냐? 요거 때문이야. 규소와 그렇지 산소가 누구랑 결합할 건가? 어쨌든 전자는 얻어야 되니까 공유 결합을 하더라도 지네끼리 100% 공유 결합하는 경우는 잘 없어. 그래서 분명히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결합을 할 거니까 규산염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구조가 사면체에서 구산염 사면체라고 부르기로 했어. 학년 올라가면은 저 규산은 4면체 같은 거 더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외워야 되죠. 알아둬야지. 지구학에서는 좀 더 빡세게 나오고 선생님이 화학에서는 선생님이 추천하는 선택 과목 뭐예요? 뭐 자기 입맛에 맞는 거 해야지. 그나마 쉬운 것들이 없어. 다 어려워요? 지구학은 뒤질나게 외우면 되는데 외우는 거 싫어하잖아. 거의 뭐 나야 뭐 생명과학 선생이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긴 해도 생명학도 만만치 않아. 엑스와이에서 막혀갖고 생명은 저번에 고2들 생명과학 가르치는데 우르르 왔어. 공부 열심히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다들 이렇게 보고 있어. 어려운 것부터 하거든. 유전 설명해 주는데 설명은 겁나 쉬워. 30분 만에 설명 끝낼 수 있어 내가. 근데 문제 한 문제 푸는데 1시간씩 걸려. 수능 문제 풀거든. 첫 배움부터. 한 문제 푸는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 이해시키는데. 실제 수능에서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사람 차이야. 다른 여자애도 이제 니네랑 학년 같아서 중3인데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되는데 걔는 평일에 갑자기 쫄래쫄래 오더라고. 생명과학 들을래요? 그래가지고 그래라 그래서 가르쳐보니까 똑같은 문제 가르쳤는데 걔는 5분 만에 이해했어. 저랑 똑같은 능력이라고요? 경쟁자가 하면 더 더럽구나. 어려워요.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뭐 사람 받아들이는 차이서 이거 취향 차이서 근데 걔는 또 물리나 지구학은 겁나 싫어해. 그러니까 다 취향 차이지. 싫어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뭐 그렇긴 한데 사실은. 망해버렸네. 등수 하나 밀렸다. 자, 요 규산염 사면체를 베이스로 해서 결합을 할 건데 아까 내가 이거 안 지운 이유가 있어요. 누리끼리하고 반짝하고 밝은색 광물인 이유가 자 기본 베이스는 규산염 사면체야. 근데 밝은색이래. 그러면 어두운 색을 띠는 뭔가랑 결합을 많이 안 했다고. 요런 애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마그네슘. 그렇지. 어떻게 하면 되나? 아 그래? 철하고 마그네슘이 얘네들은 검은색 회백색이어가지고 어두운 색이야. 얘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두운 색 원소. 장석하고 석영은 철하고 마그네슘하고 결합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 얘기는 지네끼리 공유 결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철이랑 마그네슘이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랑 결합할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규산염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철하고 마그네슘이랑 공유 결합을 해. 근데 아니 이온 결합을 해. 근데 장석소경은 진액끼리 공유 결합을 먼저 하고 남는 부위만 철하고 마그네슘이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훨씬 밝게 나와. 그럼 어두운 색 광물들은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철하고 마그네슘이 규산염에 이온 결합을 많이 한 거고, 얘는 철하고 마그네슘이 적게 들어가 있는 상태다 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구조를 외우셔야 됩니다. 총 5개의 구조가 있고요. 독립형, 사슬이 하나여서 반사슬, 사슬이 중복된 2개여서 복사슬, 사슬이 쭉 이어져서 우리 흑연처럼 판 모양으로 공유결합하는 거. 흑연도 탄소라고 그랬지? 탄소 불안정한 거 몇 개? 4개. 여기도 불안정한 거 몇 개? 4개니까 결합이 유사해. 그래서 벌집 모양처럼 이렇게 결합되는 거 판상구조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그물이야. 그물이 한자로? 망이죠. 그래서 망상구조라고 합니다. 독립형 구조를 이루는 거는 아까 얘기한 6대 조항광물 중에 딱 하나야. 누구냐? 감람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외워야죠? 앞글자만 따면 돼요. 와우. 왜 도연아? 아니야? 못 외우겠으면 독감. 감독해도 되죠? 나는 원래 감독을 좋아하는데. 단사슬은 무슨 석? 휘석이라고 부르는. 괜찮아. 이것도 외우기 힘들어서 휘를 위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단 위지. 빡대가리들을 위한 쉬운 암기. 다음 복사슬은 좀 어려워요. 각성석인데 니네가 한자를 잘 몰라서 복각이란 단어 아냐 혹시? 모르지? 봤어. 복각이 뭐냐면은 뭔가 인쇄물이 있어. 그 인쇄물을 다시 인쇄해서 내보낼 때를 복각이라고 부르거든. 잘 모르면은 그냥 비읍기역 따서 외우든지. 뭐 따로 시옷 들어가니까 시옷이 다 외우면은 요거랑 헷갈리니까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외우든지. 사실 복석. 복 사섬. 섬을 이으면 사실 섬유의복해도 되긴 하거든. 근데 너무 골치 아파지잖아. 그러니까 복각 그냥 어쩔 수 없이 독감 전이 복각. 이 기회에 단어를 알아둬요. 복각이란 단어가 있어. 실제 있어. 다음 판상구조는 하나야. 운모라고 부르는 애. 근데 앞에 흑은 뭐야? 흑판. 그렇지. 판인데 무슨 판? 흑판. 흑판. 나머지는 이제 망상이겠지. 근데 얘네들 보니까 자 어두운 색 광물들이야. 맞죠? 망상은 그물이라고 했잖아. 그물은 지네끼리 막 얽혀서 엉켜 있는 거잖아. 공유결합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얘기니까 얘네들은 밝은 색 광물이 누구? 석영하고 장석. 장석장. 요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망상이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지. 총 5가지 구조가 있고요. 얘네들의 특징을 얘기를 하자면은 색깔 이런 건 사실 학교에서 아마 잘 안 나오긴 할 거야. 막 감람석 어두운 녹색이다 이런 거 잘 안 나올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쪼개짐과 깨짐은 알아둬야 돼요. 무슨 차이예요? 쪼개지는 거는 도연아? 방향성, 규칙성이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나오는 거를 결정이라고 불러. 결정이라는 게 기본 구조를 이루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기본 구조의 모양대로 얘네들이 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 분해되는 방식을 쪼개짐과 깨짐에서 쪼개짐은 규칙성이 있는 거고 깨짐은 규칙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 소금 보면은 소금 굵은 소금 보면 어떻게 생겼어? 육면체지. 왜 소금 저번에 이온 결합하면서 모양 결정 모양 얘기해줬었는데 육면체 구조였단 말이야. 맞지? 걔네들이 굵은 소금이 육면체 나오고 가는 소금도 육면체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 구조대로 쪼개지거나 깨질 거야. 근데 강남석은 독립형이래. 독립형이니까 그냥 알갱이들이 다 떨어져서 나가는 거야. 그러면 힘주면 쪼개지겠어? 깨지겠어? 깨져요. 왜냐? 독립 다 따로따로 알갱이 돼 있으니까 힘주면 어떤 식으로 쭉 분해될지 몰라. 그래서 얘는 깨지는 거죠. 단사슬은 사슬이 하나야. 이렇게 길쭉하게 하나 있다고 보면 돼. 이렇게 길쭉하게 하나 있으니까 이쪽은 공유결합해서 결합이 되게 세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나머지 라인은 약하기 때문에 요 모양대로 이렇게 쪼개져서 나와. 쪼개면. 그래서 가느다란 기둥 모양. 복사슬은 사슬이 두 개야. 그러니까 공유결합하고 있는 사슬, 공유결합하고 있는 사슬, 옆에 있는 산소 마지막 하나까지 옆에 공유결합을 또 했어요. 이쪽 사이드만 비고 가운데 산소는 공유결합을 또 했어. 그러니까 기둥이 좀 더 두꺼워. 이거보다는 좀 더 두꺼운 기둥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슬 구조대로 쪼개져. 판상은 흑연이랑 똑같아. 흑연 같은 경우에 가로로 힘이 되게 강하게 작용하도 안 깨진다고 그랬지. 근데 세로 왔다 갔다 전자하는 부분에서는 얇아가지고 떨어지기 쉽다고 그랬는데 얘도 똑같다고 보면 돼. 얘는 이렇게 힘을 줘도 깨지는 게 아니라 힘을 줬을 때 충격받아가지고 세로가 끊어져. 그래서 판이 이렇게 벌어져. 판과 판으로 나눠서 얘는 판으로 갈라진다. 왜 그 가끔 가다가 이게 뭐 흙이나 이런 데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막 줄무늬처럼 이렇게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 줄무늬 있는 애들에는 운모가 들어있을 확률이 높아. 그래서 얘네 힘 주면은 흙이 부스러질 때 가루가 내는 게 아니라 판 모양으로 쪼개져. 다음 망상구조는 독립형이랑 마찬가지야. 우리 거울 봐봐. 거울의 주 원료가 뭐라고? 석영이라고. 유리나 거울 깨면 어떻게 돼? 쨍그랑 쨍그랑하고 어떻게 돼? 규칙적으로 깨져? 아니 불규칙하게 되지. 그래서 얘는 깨집니다. 또 독립형하고 망상구조는 깨진다. 왜냐? 어느 부분이 약할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태다. 다 떨어져 있는 상태 공유결합하긴 했지만 다른 거랑 결합해서 그 부분만 조금 약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불규칙하게 나눠질 거고, 나머지들은 가는 기둥, 두꺼운 기둥, 판 모양으로 얘는 두 방향 쪼개지. 얘도 두 방향 쪼개지. 얘는 원사이드. 무슨 얘기냐? 기둥 형태로 쪼개지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오케이 이해가? 요렇게 힘 줘가지고 요렇게 끊을 수, 요렇게 끊을 수, 요렇게 생각을 하면 돼. 맞아? 오케이, 요렇게야. 요렇게 줬을 때도 기둥이 뚝 잘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판으로 되어 있고 밑에 부분만 약하니까, 판과 판 사이만 약하니까 깨지더라도 요 세로축만 잘려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방향 쪼개지게. 그리고 5개 쪼개지냐 깨지냐까지 잘 나오니까 알아두도록 해야 됩니다. 앞글자 따가지고 외우는 거 일단 추천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요 구조대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했는데, 독립은 연결된 구조가 없으니까 깨질 것이고, 망상은 너무 많이 연결돼서 깨질 것이고, 과유불급이라고 있죠. 다음 단사들, 복사들, 판상은 그 결정형대로 쪼개질 것이다. 근데 판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는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만 잘려나가서 한 방향, 나머지는 양방향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은, 망상구조를 가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공유결합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오케이 뭐에 강하느냐? 풍화라는 거에 강해. 풍화가 뭐였느냐?
비나 바람 등 외부 원인에 의해서 암석이 쪼개지는 거를 풍화라고 불러요. 근데 얘들은 공유결합을 단단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 같은 경우에는 심한 외력이 작용하면 깨질 수 있긴 하지만 우리 건물에 있는 유리창 비 맞아가지고 애들 막 갈라지고 그래? 안 그러지? 그렇지? 풍화에 매우 강한 성질을 가질 수 있는 게 요 망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가 쭉 그림에 나와 있으니까 그림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됐어요? 밑에 나와 있는 구조는 조금 더 공유결합을 이쁘게 그려놓은 거니까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뒤에는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을 아직 못 끝냈으니까 여기는 숙제로 안 하고 앞에 부분을 숙제로 하도록 합시다. 그럼 페이지가 얼마 없네. 33까지네. 도현이는 이거 풀어니까? 이거 질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숙제하고 계세요. 조금 이따 갑시다. 너무 일찍 가면은 혼나. 내가.